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게스트 비지트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소희 감독을 맡아주신 정주리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시은 주연을 맡아주신 김시은 배우님. 안녕하세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영화 성병등센터 든든의 대표이시자 명필름 대표이신 신재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박상영 작가님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국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박상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되네요. 오늘 자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상예술대상에 새롭게 신설된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신설을 한번 환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상의 취지가 뭔지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신설된 상인 만큼 그 취지를 제가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는 지역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성 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성 실현을 위해 밀도 있는 작품을 만든 작품 혹은 그 창작자들에게 주는 상인 것 같아요. 저도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특별상이 제정됐다고 해서 취지가 좋은 자리다. 제가 뭐 영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모더레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한국 영화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해 오신 신재명 대표님께서 이 상의 제작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영화 보셨고 또 중간 브레이크 타임 있어서 이제부터는 엉덩이에 힘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주 앞으로도 또 좀 긴 시간 앉아 계실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번 그 구찌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의 영화제에 이렇게 협업으로 특정 영화가 어떤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런 영화를 기리고 그리고 상을 주시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관객들한테 이런 다음 소희 같은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찌라는 브랜드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의 협업이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구찌 임팩트 어워드라는 이 네임에서 구찌가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활동들을 좀 해왔다고 해요. 박상현 작가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저도 사실은 국내적으로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구찌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공헌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구찌 임직원들이 국제 NGO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봉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실제로 스폰서십 등의 어떤 그런
참여를 통해서 구찌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계 글로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구찌 임팩트상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문화예술계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저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은 네,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네, 다 저희- 소원아 이루어져라. 아, 예, 이루어져라. 네, 오늘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올해가 첫 해인데요. 그 첫 번째 수상작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소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그 선정 소식을 듣고 다음 소희 감독님과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 오늘 참석했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보셨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께 물론 너무 많은 GV 자리나 뭐 또 홍보 자리가 있었겠지만 오늘 또 여기 처음 뵙는 이 관객분들에게 구찌 임팩트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의 첫 해에 선정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얼떨떨했어요. 구찌? 네.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작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봐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영화니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진 않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일단 백상예술대상 구찌 어워드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구찌 임팩트 어워드 덕분에 저희 다음 소희가 닿은 분들에게도 아니면 아직 닿지 못한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다음 소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소희 작품 보면서 그렇지 주변에 현장 실습생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사실은 제 조카도 특성화고를 나와서 현장 실습을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런 게 그렇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몰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화끈거리는 이렇게 경험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래 올해 왜 다음 소희가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선정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신정현 대표님께서는 이 작품이 왜 이번 작품 이 상에 선정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이제 특성화고의 그 소희라는 여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결국은 그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소희라는 인물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는 그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그리는 점에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특히 많은 분들 주목해 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하게도 영화적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한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되었던 예를 들면 뭐 구의역의 그 스크린도어 사건 김구은 사건이라던가 또 여수 앞바다에서 잠수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홍정훈 군의 이야기라던가 모든 그런 어떤 특성하고 현장 실습생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랐던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상을 주시지 않았나, 주목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확 환기된 어떤 그런 감각이 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N차 관람하시고 뭐 그 단체 관람도 하시면서 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지금 극장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박상현 작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 소수자나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해서 매우 그 세밀한 어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떤 그게 정주리 감독님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이런 좋은 작품이 구찌 임팩트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또 배우님께서 너무 임팩트 있게 오늘 구찌를 소화해 주셨어요. 예, 지금 구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찌시거든요. 예, 저는 비록 한 푼에 꽂지도 얻지 못했지만 이렇게 빛나게 이 상을 빛내주고 계신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렸어요. 구찌 담당자님 보고 계시죠? 네, 소원아 이루어져라. 아까 신재명 대표님께서 이게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환기한 부분이 있지만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연출적으로 이 다음 소위 작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저희가 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다운 소리를 너무나 좋게 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일부를 볼 때는 거의 걸작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어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방어팀의 소위 옆에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전화기 너머소의 한 고객이 된 듯한 정말 생생하게 취재하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연출적으로도 정말 빼어나게 하셨고 또 김시윤 배우도 너무나 생생하게 연기를 하셔서 1시간 동안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미진진한 이 양가적 감정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봐도 되나?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특이하게 2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유진 형사가 다시 한번 소희가 갔던 곳, 소희의 길, 소희가 만났던 사람들, 소희를 죽음으로 몰던 사람들을 만나는 2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1부는 거의 걸작 같았는데 2부는 좀 아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오유진 같은 형사는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유진이라는 사람, 과연 그런 형사가 현실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 비해서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정말 1부, 2부라는 특이한 형식적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물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그게 저는 가장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예. 아주 처음부터 처음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희가 죽는 일이 가장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저한테 좀 참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는 없는 인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 형사는 없었고요. 지금도 없겠죠. 99.9%는 당연히 단순 신변비관 자살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제가 자문을 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그런 경찰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 사건만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취재하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셨던 기자분들이 계시고 또 노동계에서
이런 특성화하고 현장 실습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무엇보다 유가족 분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유진이라는 형상은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유진이라는 인물의 모델이 된 셈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분들은 다 너무나 고통받고 참담하고 계속해서 절망스럽고 하셨지만, 그리고 또 영화 속의 오유진 형사도 사실은 그렇고요. 무력함을 느끼고 절망적이지만 영화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런 인물이 그래도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데 그래도 좀 변화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2부에서 2부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2부에서 오유진 형사가 딱 등장해서 그 소희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소희는 없고 소희가 써놓은 그 정말 어쩌면 별것 아닌 그 일상적인 메모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되게 감각이 확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진이 이제 경찰서에 왔을 때 선배가 그 어머니 이름 뭐 어쩌고 하니까 유진 형사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탁툭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어떤 말하기 싫은 혹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시니컬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건 되게 어떤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 삶이 굉장히 약자인 사람이 딱 그 유진이라는 약자한테, 그 소희라는 약자한테 한순간에 딱 몰입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개연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긴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그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확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작가가 굉장히 영리하고 이건 되게 영화적인 매직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 2부가 금방 이렇게 1부에 가 붙는 특이한 경험을 저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정주리 감독님께서 배두나의 피로를 우주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이다. 피로한 배두나의 얼굴을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고돼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 순간을 너무 잘 잡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작품에서 좀채 그런 얼굴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로한 배두나는 정주리에게 가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 2부를 저는 관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때보다 더 약간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맞아요. 있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되게 막 초췌한 얼굴로 나오시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도이아에서보다 그때도 이제 술을 엄청 마시는 경찰이긴 했지만 그때도 저 술 하나로 저 사람한테 뭔가 있다는 걸 저 한순간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지금도 저 사람의 엄마 이야기를 딱 쳐내는 데서 한순간에 그런 힌트들을 좀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초췌한 배두나 배우 옆에서 춤을 열심히 추는 이제 또 우리 소희 김신 배우님 있잖아요. 물론 배두나 배우님도 졌습니다만 어떻게 김신 배우님은 평소에 춤을 좀 추는 편이셨나요? 사실 저는 춤을 막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막 장기자랑이나 이런 거 어디 뽐낼 때 있으면 이제 주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근데 전 제가 그래서 춤을 조금 출 줄 아는 친구구나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왔는데 막상 연습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음 소희가 개봉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소희 춤 잘 춘다 라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나 춤을 좀 잘 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제가 춤을 잘 추나요? 이렇게 네, 약간 답정너처럼 느껴져서 답정너요?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잘 추시죠? 네, 잘 추니까 거기서도 에이스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럼요, 네. 에이스죠. 너무 폭풍 댄싱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 때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춤이라는 키워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어떤 젠지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춤을 선택하신 건지, 왜 막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꿈이 다 아이돌이라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굳이 춤이라는 소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하는데요.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사실은 첫 영화에서도 이 아이가 춤을 추는 게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제가 뭐 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고 감독님도 춤 좀 추세요? 전혀 전혀 몸에 춤이 또 없으시구나. 전혀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건 또 피에 흐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래서 대리에서 배우들에게 또 나의 어떤 객관적 상관물인 배우분들에게 그렇게 투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고요. 근데 춤을 추는 걸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그냥 단적으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온몸을 움직여서 몰두해가지고 지금 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소희는 죽고 그 죽은 소희를 또 한 시간을 더 죽은 소희와 함께 관객분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그것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서 훨씬 더 이 관객분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아 있었고 지금은 죽었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감독님의 전작이었던 도이아에서도 그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막 춤을 추는데 나중에 엔딩쯤에서 다른 어떤 형사가 주변에 있는 형사가 걔 약간 뭐랄까 좀 찝찝해요. 괴물 같다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확 그 춤을 추던 그 애는 춤추던 아이였다는 생각이 관객이 저에게 확 드는 거예요. 그 애를 변명하는 어떤 말을 써, 그 애는 춤을 추던 애였는데 이런 감각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다음 소희에서도 이렇게 소희가 가고 나서 확 너무나 절절하게 애타게 이제 그 뒤를 밟고 너무나 절망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고 너무나 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을 소명받거나 이 아이의 죽음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유진이 그 드디어 복구된 소희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다 기록이 지워져 있고 그 춤추는 영상 하나만 딱 나오면서 엔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 애는 춤추는 애였는데 이런 생각이 또 저한테 들면서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춤을 추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상만 남겨놓고 이렇게 저수지로 들어간 소희를 연기하신 입장에서 마지막에 도대체 그 영상을 왜 남겨놨을까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좀 춤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을 거고 되게 춤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소희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춤이라는 것 자체가 소희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뭔가 죽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를 꼭 남기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도 바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냥 춤 영상이었으면 좋겠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제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한 그 영상이요. 왜 배우들은 내가 그 인물이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공감을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이미 배우가 그리고 감독이 또 공을 들여서 이렇게 공감을 해본 인물에게 또 공감을 하면서 맞아, 그 마음 나도 알지 이렇게 또 공감을 해나가고 그렇게 공감의 연쇄가 일어나는 게 극장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공감의 연쇄. 네. 우리 모두 공감의 연쇄에 연대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근데 저는 이 김시은 배우님 이 영화로 사실은 얼굴을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우에 대한 이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소희 같다. 저는 진짜 네. 현장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을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네, 네. 너무 생동감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심경 변화에 너무 잘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마이크를 드셨네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네? 아니요. 어떠셨나요? 그렇게 봐주셔서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소희로서 되게 너가 진짜 지금 소희는 죽었지만 너 시은이는 지금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해외 영화제를 나갔을 때도 그렇고 뭐 부산에 가서도 그렇고 되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 감사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시은 씨를 볼 때도 소희처럼 자꾸만 보이게 되고 저 역시도 처음 봤을 때 제가 아까 방금 뵙자마자 처음 드렸던 말씀이 영화 속 캐릭터랑 말투가 똑같으시네요 이거였거든요. 진짜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데 특히 이제 심재명 대표님은 또 대배우 전도연 씨의 시작을 함께한 전도연님을 발굴한 그런 또 어떤 배우계의 등용문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런 대표님이 보시기에 김시훈 배우님의 연기 어땠는지 이 김시훈 배우님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도연 배우를 발굴한 건 아니고 그냥 발견하신. 저도 이제 뭐 죄송하게도 김시윤 배우님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 영화를 보신 유족분들은 따님의 이미지와 김시윤 배우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 소녀 얼굴을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김시윤 배우가 소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커트 하나 나 연기한 애가 하나도 없었고요. 너무 자유롭고 어떻게 신인 배우가 저렇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지? 그리고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뭐 수상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그냥 올해의 신인 배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아직 약간 24살의 나이로 이 역을 했다는 것도 또 이 배우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진기한 경험일 것 같고 또 저희도 올해 이렇게 다음 소희를 통해서 김시윤 배우라는 신인 배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시윤 배우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소희는 죽었지만 시윤 배우님은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게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 보면 뭐 소희는 죽었지만 소희의 친구도 술을 먹고 이렇게 토하고 이렇게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같은 감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관객들한테 낯선 배우이고 새로운 얼굴인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겪어내야 하는 인물로 어떻게 김시은 배우님을 섭외했는지 그리고 함께 작업한 경험은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 너무 운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관객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소희를 만나기를 원했었고 당연히 엄청난 오디션을 봐야 될 거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조 감독님이 이 김시은 배우랑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가볍게. 그래서 가볍게 그냥 한번 만나봅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는데 뭐 자료도 없고 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본 게 EBS 보니안이라는 본의아니 출신인가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명망 있는 출신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공개 오디션을 봤었었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개구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보고 싶다 이랬었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냥 진짜 가볍게 한번
봅시다 하고 만났는데 저는 실제로 그 자리를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떤 이 일련의 이 캐스팅 과정의 스타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딱 앉아서 그냥 의뢰이 시나리오 어떻게 봤어요? 물어봤더니 소희가 세상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각별했던 게 이전에 도이아 때 메두나 배우를 캐스팅하고 처음 이제 만난 자리에서 아니 제가 누군 줄 알고 이걸 이렇게 덥석 하겠다고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영화 꼭 극장에 걸려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 기시감도 좀 떠오르고 또 영화 자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 뭐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소희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비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덥석 저도 그 자리에서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우리 조감독도 깜짝 놀래고 지금 잠깐만 이거 중지를 해야 되나 뭐. 나라도 읽어보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확신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소희를 찾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라 김시은이라는 배우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소희를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고 행운이에요. 제가 더 행운입니다. 네, 정말 두 분 모두에게 행운이네요. 저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어요. 이 영화가 꼭 이렇게. 감독님이 그런 멘트에 홀리시는구나라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네. 근데 참 그렇게 영화의 이 작품 자체에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제안하시는 감독님도 정말 사심이 없고 그걸 읽은 배우도 정말 사심이 없어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저희 제작진,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가 다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정말로 게다가 또 코로나가 한창 또 좀 심각할 때 한겨울에 촬영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 상황 되게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한결같이 다 무사히 이 촬영을 마치고 꼭 영화가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좀 현장에서도 좀 압도적인 분위기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행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대신 야심으로 가득했던 완성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했던 현장이 아니었나 그러네요. 싶네요. 야심 가득. 근데 그 사심 없다는 게 참 미덕인 것 같은 게 저도 뭐 한창 연극할 때 어떤 단편 영화에 섭외가 됐는데 사실은 영화에 큰 뜻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편 영화 찍으러 가도 크게 재미 모르겠다. 이게 은극에서 그냥 와 이렇게 연기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근데 그 단편 영화를 찍으러 가서 이렇게 어떤 집을 빌려가지고 찍었는데 감독님 집에서 찍었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자 이제 뒤집을게요 하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여기 있는 것도 막 다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또 찍었어요. 이쪽 찍겠는데 막 일사불란하게 그걸 막 다 옮겼는데 그게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음 보는 바도 아닌데 그날 유독 너무 순수하다. 네, 이런 너무 사심이 없고 순수하다. 이런 딱 감각을 가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메두나 배우님께서도 아마 그런 사심 없음의 아이콘인지 도이아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합류를 하셨잖아요. 메두나 배우님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아까 뭐 잠깐 평소와 다르게 좀 날 것 같은 연기도 좀 보이고 뭐 했다 했지만 함께 이번에 작업하실 때는 또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영화를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배두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화 중간에 이제 사실은 주인공이 죽었고 그 절반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관객들을 다시 이렇게 끌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배두나를 떠올리는 순간 훨씬 더 제가 뭐랄까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더 신이 나고 이 사람이 표현해낼 유진의 그런 감정 그리고 그 세밀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데 시나리오 쓸 때 뭐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심지어는 연락도 안 하고 한 7년 지난 다음이었으니까요. 그냥 이제 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또 이번에도 하겠다고 해주어서 네. 한편으로는 너무 낯선 형식이니까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만드는 거기도 해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배두나가 이 영화를 선택했다는 이거 자체가 또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는 정말 물론 이 어려운 연기를 하는 배우 배두나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 촬영 현장이랑 이 전체 우리 스태프들이랑 다 챙기고 하는 정말 강력한 동지였어요. 맞아요. 그 새로운 팀장 역할을 맡으셨던 최희진 배우님이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배두나 배우님이 그 이름이 다 새겨진 그 현장에 앉는 의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등산 용품 같은 건데 거기에 배두나 드림 해가지고 최희진 배우님께 뭐 이렇게 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에 앉아있다. 새로운 팀장님께서 지금 배두나 드림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부연 설명하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제작자로서 이렇게 스타들이 그 명망 있는 그런 배우들이 이런 저예산 독립 영화에 기꺼이 출연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는 건 그 영화의 탄생을 가능하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현장에서는 그런 큰 또 힘과 버팀목이 돼줬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배두나 배우가 정말 저 같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도 고마웠고 또 저런 스타 배우들이 더 많아졌으면 저예산 독립 영화에 직접 제작에 나선다거나 출연을 자청해서 영화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힘이 돼주는 그런 면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다음 소위의 배두나 배우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저희한테 또 이렇게 친숙하고 이미 저 배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진으로 딱 등장했을 때도 그 순간을 딱 믿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그런 배우들의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좋은 눈에 이렇게 너무 들어오는 아마 이 작품 자체가 너무 어쩌면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막 잘 어떤 사건을 추적해 가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렇게 픽진성 있는 배우분들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팀장님의 사모님도 그렇고 또 새로운 팀장님인 최희진 배우님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그리고 특히 소희의 친구들을 연기했던 그 친구들이 다 소희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심지면 대표님께서도 이 친구들 잘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소희를 비롯해서 소희 친구들의 이 언어나 대사들이 저도 뭐 저희 딸이 이제 컸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했던 말투 이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주리 감독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아이도 안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대의 생생한 언어들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또한 그 친구들의 꿈이라던가 또 어떤 그 현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영화 속에서 표현해내줄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결혼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 미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는 없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소희나 소희 친구들을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쓸 법한 그런 언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저한테 어색하지 않고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네 고등학교 취재는 안 하셨어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직접 제가 취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콜센터를 가본다거나 또 유가족분들을 만난다거나 했을 거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진 않았고요. 이건 또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이미 너무나 방대하게 자료들이 있었어요. 취재되어 있는 기사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런 현장 실습생 출신의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나 또 그런 유가족분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걸 토대로 쓰신 르보집이나 또 그런 취재하셨던 기자분이 또 쓰신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이 어떨지, 이 인물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잘 썼다기보다는 같은 말을 써도 그거를 잘 표현해준 배우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그 소희가 그 새 팀장이랑 격돌하기 전에 그 고객의 해지를 해주는 대목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시나리오 쓸 때는 그 대목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영화에 담긴 것처럼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상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의 이제 끝이니까 이게 이 차이가 과연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김시은 배우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른 우리 소위 친구들 배우들도 다 그런 면에서 좀 탁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건 캐스팅. 그것도 너무 훌륭한 뛰어난 능력이죠. 근데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혹시 김시우 배우님 실제로 막 굉장히 괴로웠던 어떤 알바의 경험이나 내가 이 영화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을 살려봤다 하는 그런 인생의 대목들이 있었나요? 본의 아니 떨어졌을 때 돌림판 근데 아니, 저는 저의 뭔가 상황을 끌어서 생각을 해서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시나리오 자체에 있는 소희의 상황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알바 얘기하셨는데 뭐 알바를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일단 좀 화가 나는 건 화가 난다기보다 조금 속상해지는 건 내가 알바생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 감정들이 그래도 소희를 연기하면서 저의 어떠한 것들을 소희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씩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팀장을 패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울분이 너무나 날것에 생생한 것이라서 진짜 제 속이다 그 사이다가 느껴질 정도로 진짜 이건 찐이다. 진짜 최희재 선배님과의 그러한 호흡이 정말 잘 맞았다고 저도 합으로. 네 느껴졌어요. 딱 연기를 하면서 뭔가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 딱 영화 같은 순간일 것 같다라고. 몇 번 갔어요? 얼마나 갔죠? 그 테이크 자체는 그 씬에서 여러 번 찍었지만 지금 영화에 남은 그 주요한 것들은 첫 테이크예요. 역시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너무 그 막 울컥하고 나오는 그 감정이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멋있어. 진짜. 근데 희진 선배님도 계속 제가 그러니까 희진 선배님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주로 연기를 했을 때 정말 모든 테이크마다 진심으로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우아하게 그 갈구는 역할 너무 잘하고 네. 다른 영화에서 잊을 수 봬도 또
그냥 불쑥불쑥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해야 해요 할 때 진짜. 정말 일할 뻔했어요. 일합시다.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합시다.